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박주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의 제목은 Non-Invasive Blood Glucose Monitoring Using Spatio-Temporal ECG and PPG Feature Fusion and Weight-Based Shock Integral Multimodal Approach입니다. 해당 논문은 I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 임팩트 벡터는 10.2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분야와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의 Q1으로 랭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데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체열이나 CGM 등과 같은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들은 사용자가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껴 지속적인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혈당의 변화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심전도랑 PPG, 광전 혈류 측정도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ECG랑 PPG 신호들은 웨어러블 기기로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여 저자들은 편리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ECG랑 PPG 신호들을 이용하여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ECG는 HR이나 QTC, 그리고 RT 진복 비율 등과 같은 특징 추출을 진행하고 PPG의 경우 가우시안 피팅 등으로 특징 추출을 진행하는 등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PPG 신호에 대해서 언급드리면 PPG는 맥파를 측정하는 센서로 심장을 통해 혈액이 공급이 되면 이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되는데 이 혈액이 돌기 전에 혈관의 용적의 변화가 먼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맥파라고 부르는데 PPG는 이 맥파를 빛 흡수율, 검출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센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단입니다. 최근 2개 이상의 데이터 모달리티를 융합하는 멀티모달 퓨전이 인기이며 한 연구에서는 이 멀티모달 퓨전을 이용하여 혈당 모니터링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혈당 모니터링 모델 구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다음 문단에서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은 시간적 특성만을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ECG랑 PPG 등의 신호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유동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관점에서의 특징 추출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연구들은 ECG 혹은 PPG 등 단일 데이터에만 집중하여 이 혈당과의 상관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ECG랑 PPG의 기여도가 혈당에 대한 기여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혈당에 대한 멀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혈당 범위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고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이러한 혈당 범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혈당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비침습적으로 실시간 혈당값을 추정하는 멀티모달 신호 융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주된 노벨리티랑 컨트리뷰션은 이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차원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ECG랑 PPG 신호에서의 시간적 특징을 추출, 공간적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에서의 수치 분석을 이용하여 레즈넷 모델을 구축하였고 그 두 번째로는 이 구축된 모델의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특징들을 선택하였는데요. 이때 특징 선택은 세 가지의 특징 선택 기법들을 적용하고 이 세 가지의 특징 선택에서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특징들만을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선택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가중치 기반 쇼케 적분, 멀티모달 접근법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공간적인 특징들을 추출해내는 모델을 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실험 참가자는 총 21명으로 건강인 17명, 당뇨 환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참가자들에게 실험 전에 최소 8시간 동안 금식하도록 요청하였고 실험 전 2시간 동안은 강력한 운동이나 약물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측정은 ECG, PPG, 혈당값 3개가 측정이 되었고 ECG에서는 왼쪽 전방 겨드랑이 선의 6번째 갈비뼈에 1개, 오른쪽 쇄골과 흉골 접합부에 1개, 오른쪽 가장 낮은 갈비뼈에 1개 이렇게 총 3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또 PPG 센서는 왼손 중지에 1개 부착하였습니다. 이 ECG랑 PPG는 모두 1000Hz에서 취득되었습니다. 또한 혈당값은 식품의약국에 승인받은 상용 CGM 시스템인 덱스콤 G6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해당 기기의 판독 범위는 2.2에서 22.2몰/리터라고 합니다. 해당 기기를 통해 5분마다 혈당값을 수집하여 저장하고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오전 9시에 공복 상태의 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ECG, PPG, 그리고 혈당값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오전 9시 30분에는 100g의 빵과 250ml의 물을 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음식 섭취 중에도 지속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1시 30분에는 실험이 종료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 피험자가 최소 3일, 길게는 6일 정도로 여러 번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정상인으로부터 86일분의 데이터를 얻었고 4명의 당뇨병 환자로부터 17인분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실험 패러다임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냥 편안히 앉은 상태를 유지하였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ECG랑 PPG 각각의 신호들을 융합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ECG랑 PPG 신호에서의 얻은 시공간적 특징들을 융합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앞선 단계들을 모두 통합하여 멀티모달 융합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취득한 데이터의 전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0.5에서 4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거치고 20번의 연속된 심박동으로 나누는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HR이 약 75bpm일 때 약 16초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혈당값은 5분 간격으로 측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9시 30분에서 34분까지 측정된 값은 9시 30분에 측정된 값으로 데이터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표의 경우에는 각 참가자들에게서 얻은 ECG 혹은 PPG의 데이터 심박수 세그멘테이션 개수가 몇 개인지 나타내는 표이고 이 N은 정상인을 뜻하고 D는 당뇨병 환자를 뜻하게 됩니다. 이 ID는 각 피험자 한 명 한 명을 뜻하는 거고 해당 피험자가 며칠 동안 측정하였는지 그리고 각 일수마다 몇 개의 심박 세그멘테이션이 추출되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모델의 데이터셋은 들어가기 전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검증을 먼저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17명의 정상인에게서는 86일분의 데이터를 얻었고 4명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17인분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 후 합쳐진 103개의 데이터, 103일분의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분리하였는데 일수를 기준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1분의 데이터셋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되고 나머지 93일분의 데이터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템플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데이터들의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ECG랑 PPG의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특징 추출과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DWT를 통해 전처리 되었고 이때 2개의 식을 사용하였는데 위에는 그냥 로우 패스 필터, 아래는 하이 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과 같이 신호 디컴포지션과 리컨스트럭션이 수행되었습니다. 원신호 X에서 그 고주파수 대역, 저주파수 대역으로 신호를 분리하고 이 분리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한 번 더 고주파수 대역, 저주파수 대역으로 분리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7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7개의 고주파수 대역의 신호들은 각각 2Hz 정도의 하이 레졸루션을 통해서 신호가 재구성되게 됩니다. PPG에서도 동일하게 해당 과정을 통하여 7개의 신호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ECG에서는 원신호를 포함하여 원신호 1개, 재구성된 7개의 신호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신호가 추출이 되게 되고 PPG에서도 8개의 신호가 추출되게 됩니다. 논문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7번 반복하여 7개의 신호만 재구성한 것에 대한 이유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추출된 이 신호를 보면 상당히 저주파수 대역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 이상 추출할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전처리된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신호 추출인데요. 리니어 피처로는 콜토리시스 시크로니스가 추출이 되었고 논리니어 피처로는 SM, 시그널 컴플렉시티, 플렉탈 디멘전, 커릴레이션 디멘전, C0 컴플렉시티, 파워 스펙트럴 엔트로피, 콜모코로프 엔트로피, SE 이렇게 특징 추출 기법들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ECG랑 PPG의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특징 추출을 정리해보면 DWT를 통해 각각 8개의 신호를 재구성하였고 각각 8개의 신호에 대해 10개의 특징 선택 기법들을 활용하여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160개의 특징들이 추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160개의 특징들을 모두 모델에 입력되게 되면 오버피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계산 복잡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실시간으로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특징 선택을 진행하였는데 이 특징 선택은 UFS, RFE, 그리고 L1FS 세 가지 특징 선택 기법들을 활용하였습니다. UFS는 비지도 특징 선택 방법으로 주로 클러스터링에 기반하여 측정됩니다. UFE는 지도학습 기반 특징 선택 방법으로 모델 성능에 따라 중요도가 낮은 특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특징들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리고 L1FS는 L1 정규와 라쏘를 이용한 가중치 기반 특징 제거 방법으로 중요도가 낮은 특징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 해당 특징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특징들이 선택되게 되는 방법입니다. 논문에서는 3가지 특징 기법들을 활용하여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특징들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당 피처가 각각의 특징 선택 기법 내에 상위 80개 안에 들 것이며 혈당값 간의 상관관계 결과가 유의미한 값을 가질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3개의
특징 선택 기법들의 교차점인 특징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견고한 특징들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특징 선택 기법에 관계없이 견고한 특징들이면 선택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12개의 ECG 피처와 6개의 PPG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몰플로지 특징 추출 및 압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해당 그림은 공간 몰플로지 특징 추출하는 모델이고요. 인풋으로는 ECG나 PPG의 세그멘트된 신호가 한 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모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모듈이 있는데, 이는 컨볼루션 블럭 1개랑 아이덴티티 블럭 여러 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모델에는 총 4개의 모듈이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모듈마다 아이덴티티 블럭의 개수가 다른데 각각 2개, 3개, 5개, 2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의 블럭들은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되고, 컨볼루션 블럭에서만 스키 커넥션 시 컨볼루션 레이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계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델 전체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컨볼루션 블럭 내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는 1/6이었고, 아이덴티티 블럭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사이즈는 1/5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볼루션 커널 수는 4개, 두 번째 컨볼루션 커널 수는 16개, 세 번째 컨볼루션 커널 수는 32개, 그리고 64개, 128개로 구성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모듈까지 통과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아웃풋 피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 ECG, PPG 각 세그멘트들이 이 모델을 다 통과하게 되면 총 33,280개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를 가진 이게 곧 피처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앞선 모델로 추출된 특징들은 다시 이 다른 해당 모델을 통해서 특징들이 압축되고 융합되게 됩니다. 이 모델은 딥뉴럴 네트워크로 히든 레이어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히든 레이어 사이에는 드롭아웃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롭아웃은 0.3, 두 번째는 0.2로 설정하였고, 모든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랜덤하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히든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40개로 최종적인 특징 추출은 40개가 되게 됩니다. 다음 3단계는 앞서 구한 것들을 모두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혈당 예측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델을 살펴보면 3가지 특징들을 인풋으로 넣게 되는데, 템포럴과 몰플로지컬은 앞서 구한 피처들이고, 퓨전 피처는 템포럴과 몰플로지컬 피처를 간단히 결합한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피처들은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배깅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추출된 어떠한 값들은 가중치 기반 쇼케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혈당을 예측하는 혈당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의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로는 RMSE, MARD, 그리고 파크스 에러 그리드 어널리시스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하였는데, RMSE랑 MARD는 모두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보는 것으로, RMSE는 절대 오차를, MARD는 비율 오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절대적이며 상대적으로 오차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스 에러 그리드 어널리시스는 일치 오류 격자 분석이라고 상용 혈당 측정기의 임상적 정확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혈당과 개발한 기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 혈당 예상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뒤에 있는 예시 그림을 보면 더 잘 와닿겠지만, 먼저 설명드리면
그래프를 보면 ABCD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가 모두 A랑 B 영역 안에 위치하면 측정 데이터가 임상적으로 정확하다고 그리고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됩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혈당 예측 결과부터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그림은 그 알고리즘이 예측한 혈당값과 실제 측정값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이 1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도식화한 결과입니다. 이 파란색이 모델이 예측한 결과이고 빨간색이 실험에서 사용된 CGM 기기를 통해서 실제 측정한 측정값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잘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앞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파크스 에러 그레이드의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서 X값이 그 CGM 기기를 통해 측정한 값이고 Y축이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보게 되면 A 아니면 B에 분포하여 최종적으로 이 모델도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험에서 사용한 CGM 기기는 FDA 승인을 받은 기기입니다. 또한 이 밑에 테이블 표를 보면은 ECG에서만 혈당값을 예측한 결과이고 이는 PPG에서만 혈당값을 예측한 결과 그리고 ECG랑 PPG에서 혈당값을 예측한 결과인데 ECG랑 PPG를 모두 융합했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앞선 연구에서 더 나아가 절제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다음 조건에서 절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제안한 방법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연구에서 수행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타 모델들과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한 연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는 혈당 모니터링을 위해서 ECG랑 PPG를 이용하여 멀티레벨의 피처 퓨전 접근법을 수행하였고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기존의 딥러닝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쇼케 적분을 사용하여 각각의 혈당 과거에 예측된 값과 혈당 현재에 예측된 값을 기반으로 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혈당 모니터링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언급하는 한계로는 먼저 해당 연구에서 등록된 참가자는 모두 아시아인이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이나 혈액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이에 ECG랑 PPG 신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연구가 추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은 실험 패러다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해당 논문 내의 식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추후에 계속 반복해서 이 논문을 보다 보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